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경로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VIP 경로설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야기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명품백은 어디에 있나? 보관 장소에 대한 답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현안을 묻는 운영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강민국 의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나해선 분위기 속에 야당 의원들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VIP 경로설에 대해 물었지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행방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설명 태그를 붙여서 보관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냐는 질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올해 말에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글이 동의수 8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서버가 마비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선 서버 증설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VIP 경로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8월입니다. 그 뒤에 박정훈 대령은 거의 1년째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대통령 주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국방비서관이 1사단 사망사건 관련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국방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경로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네, 지난 5월 대통령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동문 서답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 국회에 나온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제히 부인에 나섰습니다. 경로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도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경로설이나 진노설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VIP 경로설 1년, 대통령실이 없었다고 철통 방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모두 참석한 첫 운영위 전체 회의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삿대질도 했고 고성도 오갔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는데 네. 아무런 자료를 준비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출석이 되면 업무 보고가 생략이 되는 걸로 알고 업무 현황 보고가 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님 전달이 안 됐나요? 아니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죠?
이번 의사 일정에 관해서는 간사 간의 일체 협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 아닙니까?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오늘 회의가 무슨 국정감사입니까? 국정조사입니까? 거기 청문회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정말 갑질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 의원 발언권을 줘놓고 이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건 또 뭡니까? 그게? 예?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예?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손가락질하지 이 마시고. 협치예요? 예? 그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의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자, 민주당 강민국 아버지는 의원 그렇게 마이크 가르쳐요?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운영위원을 지낸 오신환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첫 회의부터 저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정상적인 원구성 이후에 만약에 합의 하에 저런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소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라면 용산 대통령실과 일정들도 조율하고 또 그것을 행정실이나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그 중간적인 가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또 불출석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청문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증인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중간에서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이 참석하게 되면서 증인을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현안 보고 그 업무 보고에 대한 자료도 없이 예. 이렇게 좀 급조된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2대 국회가 모는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한 것과 같이 사실 민생 중심의 어떤 생산적인 국회라기보다는 시작부터 저렇게 고성과 막말로 시작하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룰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꼬리를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인데 뭐 민주당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꾸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첫 운영위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자들과 함께 있는데 저게 민생을 책임지는 저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국민들한테요? 저러려고 상임위에 들어왔나? 고성과 삿대질. 그러니까 집권여당은 몸으로 때우려고 하고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서도 한 장도 가져오지 않고 입으로 때우려고 하고 네. 지금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저하상이다라는 측면들을 방증하는 것이고 일단 전체적인 운영위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런 식으로 시비 걸듯이 뭔가 국정에 대해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는 저는 태도들은 결국에는 누워서 침 뱉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VIP 경로설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답한 내용 앞뒤로 질문 내용까지 전체 맥락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회의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 국가안보실 회의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배석자시잖아요. 그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습니까? 언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7월 모르겠는데 31일 회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정확히 적시해서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보통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신 적은 없습니다. 보통 없는데 그날은 했느냐고요.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김보여 의원님, 예. 이 VIP 경로설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나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 김태호 제1차장도 참석을 했을 텐데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경로설에서 설이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는 박정훈 수사단장뿐 아니라 그 재판에 나온 분들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걸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하나. 이런 얘기는 이미 사실로 굳어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네. 이미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윤 대통령이 왜 휴가 중에 외국 출장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느냐. 윤 대통령의 전화 뒤에는 왜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됐는지, 그리고 왜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기소될 뻔했는지, 그런데 궁금증이 가 있고요. 결국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최종 관심은 윤 대통령에게 누가 지시를 하거나 청탁을 했길래 임성근 사단장을 빼려고 그렇게 안달이었는지, 거기까지가 있거든요. 경로 여부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도 경로를 많이 하니까 그 정도 경로는 경로도 아니다 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경로설은 지나간 이슈다. 네. 김성열 위원님, 그렇다면 애초에 반박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7월 이제 8월부터 이슈가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 더 뜨거워졌는데 오늘에서야 경로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반박을 하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방장관이 제간 서류를 하루아침에 바꿔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 아니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왜 이걸 갑자기 바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라는 걸 설명하려면 경로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처음부터 경로에 대해서 경로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께서 어디 나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말씀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갔을 때 내가 그거 경로했어.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거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김보엽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재판이나 지금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 그 내용을 전달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부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사건이 너무 커질 것 같고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 같고 특검을 가려는 어떠한 이유가 돼버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뭐 얼굴에 깔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못 들었다, 기억 안 난다, 뭐 없었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이 김태효 차장도 그렇고 우리 정진석 실장님도 그러고 잘 보시면 없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갈 구멍을 두고 말씀하신다 들은 바 이렇게 없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자, 오신환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면 경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국회 나와서 선서하고 나는 그렇게 사령관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게 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기억에 반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위증죄 처벌은 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위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전에 들었던 내용들, 그것이 본인은 사실이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과정 속에서의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그것을 뭐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것이 자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형태는 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수사를 좀 기다리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요, 이제 오늘 기억이 안 난다, 뭐 경로하지 않았다, 부인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수사의 대상으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로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대부분 수사를 다 받아야 될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대통령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 자체가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피해갈 수 없는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걸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이요. 경로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너무나 수십 통의 관련자들의 기록들이 남아있다. 저는 이 실타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최혜병 이 특검의 가장 중요한 단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또 지난주부터 굉장히 뜨거웠고 사실 뭐 오늘까지도 그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답도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김부엽 의원님. 예. 대통령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홍보석이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독대 과정에서 했다라고 한쪽, 그러니까 김진표 전 의장은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홍보석이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어느 쪽이 더 있을까요? 저런 얘기만으로는 모든 의혹이 풀리지 않죠. 당일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실명의로 알림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김진표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왜곡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으면 왜곡도 없는 겁니다. 사실을 전제로 한 건데 그러면 사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당시 두 분의 독대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은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히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아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의혹이 풀리겠습니까?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을 때 예. 바이든 아니다 난리변으로 들린다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때도 윤 대통령은 이때 무엇이라고 말했다라고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 일 없다가 아니라 그러면 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면 됩니다. 직접 밝혀야 된다. 서영주 의원님, 지금 홍보수석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 혹은 해명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런 의견이 많아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이걸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누이 그랬잖아요. 참모디에 숨지 않겠다고. 지난 정부를 욕하면서 참모디에 숨었다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기면 참모들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홍보수석, 이동 홍보수석이 독대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전에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얘기한 적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적 없다라고 단언을 해야만 진상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봐서 김진표 전 의장의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 이동훈 홍보수석과 대통령실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순한 세력이 개입했다는 말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었죠. 가족들, 유족들 면담 거부했었죠. 분향소 갔습니까?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데리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충분히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랬구나라는 인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김진표 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지어낼 어떤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어요.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참모디에 숨지 말고 직접 얘기하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이게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독대한 내용들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쓰면서 한 문장에 의해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인데 일단 김진표 전 의장이 한 발 물러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 취지와 달리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대통령이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나와서 얘기를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전해 들은 바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무슨 사실 여부의 수사를 통해서 뭐 이것을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그런 취지와 달리 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날 문제지. 그것을 뭐 자꾸 추측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무슨 이것을 뭐 추측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서 오늘 나왔다라고 네. 보면 된다는 네, 말씀이죠? 본인 이도훈 홍보수석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가 어떤 참사입니까? 159명의 젊은 목숨이 길거리에서 정부도 죽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엔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위를 가려서 대통령의 사과를 받든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겠다. 저는 이게 지금 국민청원과도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오늘 운영위 전체 회의가 있고 내일 이제 본회의가 열립니다.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 그리고 목요일까지 대정부 질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여해 충돌은 계속될 것 같은데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2요구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무입니다.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것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중재안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 내일 안에는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중재안이라고 이제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들고 왔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사실 심판이 선수를 고르는 거라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걸로 해서 하자라고 천하람 의원이 발의를 하겠다 했고 네. 그거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면 우리는 이 안으로 가겠다 했는데 결국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는 뭐 당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지금 꼬리 내리고 숨는 모양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시간 끌기용 그런 제안에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민주당 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넘어갈게요. 오신환 의원님. 일단 뭐 대통령 거부권은 지금 시사가 됐고 내일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번과 동일한 당론이 되겠죠. 물론이죠. 예,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뭐 특검법 수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민주당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민주당의 안을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도 그것이 합리적 대안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 특검법을 반대할 수 있는 오히려 108명이 모두가 반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워낙 위헌적 요소가 많고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것이 저렇게 입법 독주하는 민주당의 지금의 어떤 국회 상황들에 대항해서 오히려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봐서는 이 무한 반복되는 루프를 끊지 않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도 어디로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한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기 지금 누워가지고 또 올라오면 거부권 때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장외 집회에 참석하지 않던 개혁신당까지 합류를 했고요. 탄핵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야 7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바로 이걸 겁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 청원글. 올라온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열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글은 지난달 20일에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국회 접수 기준인 5만 명을 넘었고요. 이 동의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1일 만에 83만 명이 동의를 한 겁니다. 더 주목할 점은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는 8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기다렸다가 탄핵 동의 버튼을 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청원 서버가 폭주하는 걸 두고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은 이미 시작됐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접속돼도 마비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후에 제일 접속자가 많을 때 캡처한 건데요. 현재 대기인원 5만 9천 명, 예상 대기 시간 8시간이 넘습니다. 오후 한 2시 좀 넘어서 상황이고요. 그리고 8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요. 저희가 방송 직전까지 세보니까 그렇고 지금 더 늘었겠죠. 이 제도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청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제도는 있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의 이 동의 청원 제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이제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 소위가 있고 법안 소위가 있는데 법안 소위와 예산 소위 자체는 이제 상임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만 청원 소위 자체는 그래도 좀 쉽게 얘기하면 민원 창구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상임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별로 민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이제 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청원 소위에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해서 논의할 만하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들을 청문회를 열거나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들을 쓸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해서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까지 가는 그런 절차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그냥 많은 청원들이 들어오죠. 청원이라는 걸 민원이라고 하는데 그 민원의 가치가 논의할 바가 없다면 어떤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일단은 제쳐놓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83만 5천, 85만 정도로 제가 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도 국회 사무처랑 국회의장실 쪽 통해서 알아봤더니 서버가 터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속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결국엔 이 청원이라는 것은 이거를 이 입법부라는 어떤 이 장소에다가 대기관 아닙니까? 본인들의 이 끊는 심정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증설을 할 정도로 지금 아주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다. 탄핵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단지 무슨 반대파에서의 나름 뭐 또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말씀. 이게 뭐 길게는 8시간, 지금 뭐 한 3, 40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이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대기 시간이 긴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걸 클릭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신환 위원님, 여당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뭐 대통령실과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국민들 민심 참패 이후에 우리 국민의힘도 더욱더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정부도 민의를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국회가 대통령이 일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특검법 중심의 뭐 여러 가지 공격하는 부분들도 동의할 수 있겠으나 우리 민생을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부와 함께 또 국민의힘과 함께 논의하면서 입법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저렇게 국민들이 청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촉구하는 동의자가 늘어나면서 야당의 반응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할 기세고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청원 때문입니다. 현재 동의 수가 거의 8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동의하는 국민은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탄핵의 절차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에 찬성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실제 이걸 탄핵을 추진할 거냐를 놓고는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기류가 좀 느껴지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발언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네요.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다. 당이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약간 거리를 두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들은요,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아주 신중해야 되고 법적인 부분 플러스 국민적으로 정말 어떤 신임이라든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나라까지 가는 부분까지 맞아떨어져야만 탄핵이 가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거의 100만에 육박할 수도 있는 이런 청원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아예 아주 그냥 모르쇠로만 정무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향후에 이게 100만, 많게는 200만까지 간다면 이거는 법사위 청원 소위에서 뭐 청문회를 절차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한 끝에 네. 결론을 내야 될 사안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네. 개혁신당이 그동안은 야당 공동 장외 집회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건 당의 전략도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주말부터 이제 나가면 계속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 주말에 나간 거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타 당 혹은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최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도움을 청해 와서 저희가 특별히 나가게 된 거고요. 예. 앞으로도 다른 당과의 공조나 이런 것들은 장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김보여 위원님, 앞서 이제 뭐 조국 대표도 있었고 허은하 대표 등등해서 야권에서는 이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네. 야권에서 좀 더 이 전체 여론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이 부풀리면 국민이 따라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 민심을 읽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양쪽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치에 반영되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얼마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표하면 장관이 나오거나 아니면 해당 비서관, 수석이 나와서 거기에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쌍글이 없어졌죠.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답변을 해야 할지 말지, 어느 걸 수용할지 그것도 국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걸 보고 네. 국민들이 그동안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디 없을까 하는데 국회 국민청원이 터져버린 거죠. 저는 이게 100만 당연히 가고요. 200만, 300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알게 된 국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게 있었어? 나도 해봐야지 할 거고요. 다른 야권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 청원 소위가 답해야 될 것, 이런 입장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공식적인 당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국 대표는 오늘 이 국민청원이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1987년 민주화운동 직전에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가 제안했던 직선제 개헌 1000만 서명운동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987년 민주화운동이 군부 독재를 종식시켰던 것처럼 이번 국민청원은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계기점이 될 수 있다. 네. 이겁니다. 이 얘기고 우리는 법적으로, 조국혁신당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해가겠다.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시환 위원님, 지금 뭐 사상 초유의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이 이렇게 뜨거워진 결정적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 좀 지적할 문제는요. 이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65조의 탄핵 소추권은 이 민심이 이반되고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겸허히 받들고 그거에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예. 탄핵이라는 것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특히 헌법재판소가 그 위중한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한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추측으로만 그렇게 탄핵을 뭐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민주당도 과감하게 할 수가 없고요. 또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그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심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탄핵으로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제 동의가 많아지니까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보는 건가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 청원 게시판에 지금 100만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이 속이 터져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서 살 수가 없다. 네. 정말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이 의장실도 국회 사무처도 당황하는 겁니다. 서버가 대부분 한 5만, 10만, 15만, 20만 정도. 20만만 돼도 대단한 건데 이게 100만이면 서버가 제가 아까 증설 부분인데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표현하면 맞습니다. 지금 국민 속이 터져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도 이런 이 현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경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슬픈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저 오신환 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탄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법적 절차 잘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다 해서 지지율이 낮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실명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정말 차근차근 세심하게 해놨습니다. 최병 특검부터 이태원 참사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어떻게 권력을 본인이 사유했는지가 있단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소위가 제대로 작동이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청원 소위는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겠다. 계획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청문회 각 사안별로 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오랜 기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허투루 생각할 건 아니다. 네. 그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연임 계획을 말하자 여당에선 날선 발언이 나왔죠.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어버이당의 출시에 네, 1급 체제에 대해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별안간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올린 글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각에선 강성 팬덤과 거리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 개딸의 고통 호소입니다. 네, 전화와 문자 폭탄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네. 이걸 누굴 향해서 낸 메시지라고 보세요? 어쨌든 뭐 본인도 저렇게 집중적으로 문자 폭탄을 받고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한 것인데요. 극성 지지자들, 네, 뭐 응원하는 문자나 전화겠죠. 뭐 이재명 대표를 무슨 개딸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문자나 전화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문자 테러와 가까운 집중적인 문자 폭탄의 경우를 받는 사람들, 소위 과거에는 친명이 아닌 친문 세력들이거나 이번에 공천에서 여러 가지
정말 곡절을 겪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를 본인이 한번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24일 날 대표 사퇴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저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사당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권을 더욱더 확대해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저것에 민주당은 계속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저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당이 소위 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서영주 위원 생각은 네. 어떠세요? 일단 뭐 이게 즐거워서 저런 말을 쓰는 건 아니겠죠. 힘드시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응원 문자라더라도요. 비난 문자 못지않게 한 2만 통씩만 문자가 오면 전화기가 중지됩니다. 네. 뜨거워서 열이 나서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응원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대 형식이 맞느냐, 민주당의 정통과 맞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어떤 행로에 있어서 득보단 실이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길이 실이 많으면 민주당 집권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영진 의원도 한때 얘기를 하셨는데 설탕물 많이 먹으면 이가 썩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과다 복용하면 더 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꿀물 많이 먹죠.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많이 네. 먹으면 그 또한 몸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늘 견제와 균형이 갖고 있는 권력이 건강한 것이죠. 그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권력은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할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출마 선언이 이어졌는데 김민석 의원의 출마 선언 뒤에 질의응답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극체제보다 다극체제가 좋다면 지금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후보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다극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러한 것이 다극이라면 그 국민의힘 다극전당대회는 결국 정권 상실, 즉 실권으로 갈 전당대회다 이렇게 봅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뭐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SNS 메시지가 결국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는 정말로 피로감을 호소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김민석 의원 얘기 일극이냐 다극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표현을 바꾸면 저는 당의 다양성은 무척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김대중 예전 민주당 총재가 당내 소수파들을 힘이 없어서 가만히 두고 봤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목소들이 있어야지 당이 건강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집권할 때는 한때 정적이었던 김종필 총재의 손을 잡고 DJP로 1997년에 정권 교체하는 데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다양성이 사라지면 정당은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이제 입장을 낼 텐데 아마 출마하겠죠. 네네.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어떤 메시지가 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 출마와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포용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수박이든 멜론이든 자기가 다 팔겠다,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자기 과일 장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하나의 민주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은 좀 애완견 같은 발언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품격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야당이 군인과 장군을 모욕한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상황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는데요. 군인들을 모욕하는 건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께서 야당이 제복군인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상황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이 상황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 겁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동안 해병대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참 제복군인인 박정훈 대령의 명예는 더럽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교에게 항명의 굴레를 씌우는 것만큼 제복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정한 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이시려면 명예는 상관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을 새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언론계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가 분열과 양극단의 정치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앵커로서 보던 정치와 정치인이 돼서 본 정치는 뭐가 다를까요? 뭐 크게 사실은 뭐 외피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 훨씬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복잡이요? 아마 오 앵커께서도 밖에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뭐 지역구 간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서 이래서 정치가 이렇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새삼하고 있습니다. 네, 당내도 복잡하잖아요. 당내 전당대회 복잡하죠. 지금 뭐 저희가 특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전당대회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접으신 건가요? 뭐 저는 사실 최고위원 출마 고민한 건 뭐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뭐 어차피 정치를 했으니까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 그러니까 너무 좀 줄세우기 또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진로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서로 감정 싸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직은 내가 그런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욕심이요? 그러면 이제 초심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에 뭔가 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를 했는데 어떤 자리에 취하게 되면 또 그런 생각을 빨리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로는 뛰지 않지만 당대표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아직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서 지금은 저희 당이 굉장히 사실은 좀 절체절명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우리 지지자들 또는 더 크게 국민들로부터 저분이면 국민의힘의 간판이 되어도 좋겠다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 뭐 그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뭐 평가하자면 한동훈 후보께서는 뭐 굉장히 패기가 역시 있으신 것 같고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님도
옛날보다 확실히 좀 원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 분 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막판에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에서 반한동훈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거나 서로 제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배제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과반 득표를 하느냐 이제 여기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득표를 훌쩍 넘어서서 연대하지 않으면 결선 투표도 못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되면 네. 뭐 단일화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뭐 지금으로서는 모든 후보가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죠. 예. 그렇군요. 선거전이 생각보다는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배신의 정치라는 말에 동의를 하세요?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뭐 그 한 단어로 한동훈 후보의 정치를 다 집약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하자면 뭐 거친 언어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비전을 보여주면 네. 오히려 좀 더 우리 유권자, 우리 당원들에게 좀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더 이렇게 선거전이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 당내 경선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심지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철우 경북지사분들까지도 당대표로 출마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당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참전을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이게 대권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네. 경쟁이. 예.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잠재적인 대선 주자 경쟁 구도에서 좀 뭐랄까요? 독설이라고 그럴까요? 견제하는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이번 전당대회 과정이 그래서 너무 치열해서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당 안의 갈등이 꽤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이제 과열이라는 것은 이제 나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과열이지만 또 이제 우리 흔히 언론에서 쓰는 말로 흥행에는 사실은 성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이를테 민주당 대표 경선보다는 저는 뭐 지금 우리 당의 경선이 훨씬 더 건강한 경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다만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이제 그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려면 정말 이게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너무 나가면 끝나고 나서 또 이미 이 당이 좀 반으로 갈라지는 이런 네.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경계 심리를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예. 실제로 당원들 만나도 그런 기류가 강한가요? 저도 뭐 제가 이제 지역구가 서초 을 지역구인데 저희 뭐 서초 을 지역구에서도 인기 좋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듣기로는 영남 쪽의 기류가 뭐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비대위원장 시절보다는 조금은 좀 덜한 것 같다. 한동훈 열풍의 현상이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전해 주시는데 그래도 뭐 한동훈 후보 인기 좋으시죠. 네, 예. 그렇군요. 지금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시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배현진 의원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이 전당대회 과정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의원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지지 의사를 내기도 할 텐데 예. 신동욱 의원도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같이 사진을 찍거나 네. 이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당원 당규에 못하게 돼 있나요? 당원 당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이제 사무총장께서 네, 얘기를 통상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왔죠. 그리고 예, 물 밑에서 뭐 누구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 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네. 이게 좀 당이 좀 두 갈래로 너무
분열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잘못 가면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네. 합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뭐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지금 당에서는 러닝메이트도 무방하다 이렇게 입장을 당 선관위에서 냈잖아요. 근데 러닝메이트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셨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제가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건데요.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러닝메이트는 뭐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처럼 그렇죠. 한쪽이 당선되면 한쪽은 떨어지는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전당대회는 당 대표는 당선이 되지만 최고위원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러닝메이트는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러닝메이트는 아닌 것이죠. 당선이나 낙선이나 그렇죠. 함께 해야 된다. 그게 러닝메이트다. 그렇죠. 네. 근데 제 생각은 이거는 좀 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이렇게 가야지 끝나더라도 이제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데 네. 선거 과정에서 내가 지지했던 후보와 그냥 끝까지 같이 가버리면 네. 나중에 당 운영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걱정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은 대표, 한 분은 최고위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잘 화학적 결합이 될까 이런 걱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얘기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장이 뭐 꽤 크다가 김진표 전 의장이 여러 취지가 있었다라면서 약간 이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긴 됐는데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면 특히 예를 들어서 박홍근 의원은 추가로 이제 폭로를 하면서 특정 언론이 유도한 것으로 의심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특정 언론이 참사를 유도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정말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시중에 이제 괴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세월호 때도 이제 겪었던 문제고 또 천안함 때도 역시 그 비슷한 음모론을 이제 또 펼치는 진영이 있었는데 그 네. 당시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얘기가 시중에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통령께서 쭉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도로 저는 말씀을 했다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언론이 그런 참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네. 저는 그런 생각은 본인이 정말 그랬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제 네. 다만 시중에 그런 괴담들이 있다 정도로 편하게 있으니 수사나 사실관계 그렇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결국은 거죠. 나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그 당시에 있었던 누가 밀쳤다라든지 또 바닥에 기름을 뿌렸다라든지 이런 네. 얘기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다 드러났고 처음에는 바닥에 기름을 뿌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 정도로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방송 3법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론은 정해졌죠? 예, 저희는 절대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위헌 논란도 있고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국회 6명 또 시청자위원회 4명 또 방송 유관 단체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방송현업에 오래 있어 봐서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을 더 공영방송답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일 것인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오대영 앵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이는지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정말로 이게 좋은 거면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시켰어야죠. 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넘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또 처리를 하고 네. 또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문체위 소속이시고 앞으로 이제 여러 활약들을 하실 텐데 의정 활동을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9년 전 VIP가 경로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이 심판한 대상은 VIP가 가리킨 쪽이 아니었죠. 마치 데자비처럼 배신의 정치가 또 등장했습니다. 등장 이유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끼죠. 센소다인은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 줍니다. 센소다인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꿈을 팔아요? 저는 팔아요. 잘 가라. 내 차도 누군가에겐 드림카가 될 수 있으니까. 엔카84. 드림카. 엔카로 팔고 사고. 나의 드림카 플랫폼 엔카.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오대영 라이브 마칩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